네, 이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1일 일논란하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좀 실망스럽다라면서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또 이해운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언제 나온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잘못한 결정이다. 이게 42%, 잘한 결정이다가 35%, 네, 라고 나와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제명한 것을 두고는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46%,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35%로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좀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또 사회조사 분석사의 네.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분석을 하려면 그 지지 정당이 몇 프로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게 없어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결과로만 본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좀 많이 결집이 된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해운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실력은 모르겠지만 인성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원래 우리 당이 아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밖에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제명한 것을 두고 잘못된 결정이다 46%라고 한 건 이거는 국민의힘이 제명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뒤집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6%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이 지명자로 갈 때 장관 후보자로 갈 때 당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당협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상의를 하지 않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명백한 제명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다, 잘한 결정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당연한 행태였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저는 좀 다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잘못한 결정, 잘한 결정 35%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명한 것도 잘한 결정 35%. 그리고 이렇게 잘못한 결정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수치로 나와서 저는 이 결과를 결국에는 국민들은 이해운 후보자의 장관 지명에 대해서 인선이 되든 혹은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하든 둘 다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결국에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어느 정치적 계파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의 도덕성이 어떤지 그리고 이분이 정말 예산처 장관으로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하루 한 개씩 계속 이렇게 이슈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도덕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해운 후보자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 찬스를 좀 알뜰하게 써왔다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경제 전문가셔서 그런지 경제관념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뭐 아들들 증여, 지금 그 세대에 건너서 증여하신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 형제가 이미 미성년자일 때 재산 증여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증여세를 납부를 했는데 아마 자녀분들이 증여세 납부할 정도의 소득을 그 당시에 올리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 증여세 재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조사하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요. 지금 상가 뿐만 아니라 아파트 또 지금 무주택 상태에서 지금 레미안 반포동의 아파트 그 청약 당첨된 거 관련해서도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런 것들 보면
과연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예, 지금 의혹이 너무나도 많고요. 뭐 지금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예전에 본인이 뭐 주택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나 뭐 소실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지금 삼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요, 본인이 비판한 것을 본인이 활용해서 축제를 하는데 사용을 다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분이셔서 능력은 있으신가라는 의심을 순간 제가 했었어요. 예, 약간 하셔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었는데 예, 이런 분들이 과연 그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요. 예, 우리 사회 그 엘리트 분들, 소위 엘리트 분들이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과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고 지금 이미 낙마할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 그냥 단순히 뭐 도덕성에 문제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법적인 책임 져야 되는 것들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반상이라 그래갖고 제가 조금 카더라 통신을 몇 개 갖고 왔는데 그게 다 이해운 후보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까 그 집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집이 정말 그 서민들한테는 이 서민 말고 진짜 서민들한테는 로또예요. 거의 뭐 그 집을 청약만 되면 무조건 이제 부자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집이잖아요. 로또에 당첨이 되신 건데 이해운 후보자님 아들이 3명 있잖아요. 이 3명도 이미 예전에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립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개성초등학교에 아들 3명이 다 다녔대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올해의 그 사립초의 입학 경쟁률이 뭐 12대 1이라고 해서 정말 들어가기조차 어려운데 어떻게 이해운 의원님한테는 이 모든 특권이 다 몰빵이 될까? 근데 그 아들들이 그 개성초에 입학을 할 때 하필 또 국회의원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도 아니고 세 명. 예. 그래서 개성초 교장을 의원실에 부른 적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니까 누가 그 얘기 좀 해줘 이러면서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정말 근데 부모 키우는 입장, 아니,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열받을 수밖에 없죠. 화나죠. 네. 모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모두 다 동원을 해서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의 세습을 우리가 위에 계시는 북한에 계시는 그 김정은 이런 사람들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다 자기 남의 그 서민들 거 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아들한테 내려주고 딸한테 내려주고 이런 게 싫어서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었다. 저는 근데 이해운 이분을 좀 유일하게 변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건 저도 뭐 인정하는데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실 5개 재판을 받으시고 이미 전과 사범인데다가 5개 재판을 받던 분이고요. 사실 그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총리는 세상에서 처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덕적인 걸 가지고 까는데 이 사람은 이미 전과도 여러 개 있고 그리고 보니까 현행법 위반 같은 것도 이미 있는 상태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북한 찬양하는 뭐 이런 분도 장관 되고 음주운전 뭐 기본이고 이런 와중에 사실 이런 비리들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그보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철학이 맞는데 이분이 저쪽 당에 있다. 그러면 그분을 이제 데려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운 이분은 이재명하고 정치 경제적인 철학이 완전히 다른 분이고 특히 기본소득 같은 거를 거품 물고 반대했던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분을 데려다가 쓰는 것은 대체 이게 진짜 경제를 잘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우리 당을 갖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그게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인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경욱 대변인님께서 이제 청문회를 가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청문회를 꼭 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해운 후보자가 이 기본소득과 그리고 이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 KDI에서 내놨던 자유시장 경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청문회는 꼭 열어야 한다. 이틀 동안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 혹시 옥스퍼드에서는 호텔 경제학이 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나요? 거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대단한 학문인데 그게. 제가 물리학과여서 지난번에 양자역학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분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비판을 하려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비판을 할 수 있을 거고 제대로 잘 알아서 비판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로또 분양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반성하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본인의 살림을 알뜰살뜰. 그래서 이거 그 분양 받기 위해서 그 청약 넣기 위해서 가점을 다 채우신 거잖아요. 그 전세살이 서럽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럼 국정 운영하실 때 이렇게 나라 살림도 그렇게 꼼꼼하게 살 수 있을 라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은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그거라고 봐요. 지금 도덕성 관련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도덕성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국민 정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그 경제 제도나 지향점, 그리고 그러면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그걸 다 없고 아니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경제 지향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긴축재정을 버리신 것 같던데요? 예. 예. 그 기사 이미 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용 장관이 되셔서 근데 지금 승승장구하 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이 돼서 국무회의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전 굉장히 기대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본인이 전혀 발언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더러운 성격을 가지신 분이 국무회의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온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기서 저희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이거를 샤우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하는 아닙니다. 그거는 약자한테만 하는 거고요. 네. 강자한테는 굉장히 그렇죠. 착해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계엄 사과하니까 바로 사과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는 미숙했다 이렇게. 네. 그런 분입니다. 네. 지금 드셨는데도 아직도 미숙하시네요. 네, 강약약강. 나라 네. 국가 부채율이 사실은 뭐 48% 정도지만 그 증감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지 않고 퍼주기식을 계속했을 때는 국가 재정에 대한 큰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스탠스도 어떻게 가져갈지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도 청문회 꿀잼각이다라는 댓글들이 많은데요. 꿀잼각 좀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3일 정도 해야 됩니다. 3일. 3일. 네. 근데 저는 사실 청문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뭐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뭐 이렇게 그 총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김민석 총리 그 지명되고 청문회 봤을 때 저는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청문회를 한다라고는 하고 진행은 되겠지만 뭐 정말 이 사람의 자질, 도덕성 검증하는 것보다는 그냥 맹탕 형식적으로 우리 청문회 했다라고 되는 게 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기획예산처 후보자로서 그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강행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꽃놀이패다. 예, 어떻게 됐든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잃을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강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뭐 자진사퇴하지 않을 거니까 아마 그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네, 바로 사과하시잖아요. 보좌진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서 사과하고 싶다. 뭐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한 10년 정도 사과 안 하다가 갑자기 사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인턴이 사실은 그 녹취 파일이 9년 정도 된 거지 않습니까? 2016년인가.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아프면 제 논문도 막 이렇게
한참 찾아야 되는데 그 정도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쵸. 그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만 봐도 굉장히 큰 상처였을 텐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 찾아서 사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간절하고 크신지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녹취가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사과할 사람이 한 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을 찾아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016년만 해도 녹취 같은 게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하나 하신 거고 다른 녹취 안 한 갑질이 아마 한 5만 7천 배 정도 있었을 네,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이게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이 녹취 파일이 이렇게 오픈된 시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이렇게 디벨롭을 하다 정점 팍 터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임팩트가 더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너무 큰 녹취 파일이 탁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갑질 저런 갑질을 할 때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느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약한 거 크니까. 아니었을까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너무 또 무서웠어요. 있다.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라이브로 그 육성을 들었기 때문에 강하다고 그러니까.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상주하시면서 차마 본인의 직업상 계속 그분은 이제 이쪽을 떠나신 거잖아요. 근데 보좌관 일을 계속 하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는 아마 본인이 갖고 있어도 오픈하기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질을 한 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맞아. 앞으로 청문회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공천비리 의혹 수사 상황 좀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원금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메신저를 재가입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경시 의원이 텔레그램을 탈퇴 후에 재가입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김경 시의원이 재산이 많아서 지금 계속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비싼 변호사를 선임을 했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경찰에 입건이 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나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도주했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본인이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경찰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 수사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찰하고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 부를 거고 누가 올 거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 사태를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텔레그램을 당연히 탈퇴를 하고 핸드폰을 바꾸고 이거는 뭐 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저는 더 문제는 뭐냐고 보냐면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얼마 전에 그 뉴스토마토에 나와가지고 1시간짜리 뭐 인터뷰를 혼자 주구장창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수사의 방향을 김경 시의원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뉴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이제 입맞추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텔레그램, 핸드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그 김경 시의원, 김병기 그리고 그 강선우 의원까지 이제 서로 입맞추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우려스럽습니다. 네. 2024년에 이제 이수진 의원이 이제 뭐 공천 탈락하고 나서 김병기 의원의 비리를 깠거든요. 근데 거기 진술서 보면은 정말 너무 정확하게 뭐 자세하게 구체적인 액수와 시간 장소까지 다 나오고 그 김병기 부인이 막 주도한 것까지 다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공천 헌금이거든요. 근데 그때 폭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2년 가까이 조사를 안 하고 김병기는 승승장구했다는 게 되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저쪽 분들은 원래 반미가 스탠스잖아요. 근데 왜 뭐 일 터지면 미국으로 가죠? 원래 베네수엘라나 뭐 러시아 뭐 이런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뭐 일단 그 휴대폰 바꾸고 갑자기 뭐 텔레그램 탈퇴하고 이런 것들은 떳떳하지 않으니까 뭐 무언가를 감추거나 지우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이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바꾸거나 뭐 갑자기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해서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계속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 그때 이렇게 갔을 때 왜 그 당시 당 대표에게 가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지금까지 이것이 덮어져 있고 그리고 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파헤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공천 헌금이 휴먼 에러
건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사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휴먼 에러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스템이 괜찮으면 이런 휴먼 에러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휴먼 에러다. 우리의 시스템은 괜찮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서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이렇게 이번에 정비하고 그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민주당이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지금 시스템 에러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에 만약에 우리는 시스템 에러 난 게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말씀하신 저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민주당에는요. 지도부에만 통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문제가 생겼다, 투서가 들어왔다 해도 접수도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도 접수조차 되지 않은 것을 누가 조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투서가 들어왔는데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되는 분한테 그 내용이 고스란히 돌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몇 년간. 그리고 워낙에 그런 투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대하게 보지 않았다? 저는 이게 그 김현지 보좌관이 지금 당시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보고를 했었어야 됐겠죠. 당연히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 그냥 일반인들이거나 혹은 공천을 받아야 되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현역 의원이 쓴 겁니다. 이 투서는. 현역 의원이 작성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받아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순진 의원님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증거 없이 이런 투서를 당에 감히 제출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명확한 증거가 있고 정황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제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만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당 결국 시스템 에러가 맞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뭐 징계 절차 한다고 이야기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강선 의원은 바로 제명했어요.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 확인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김병기 의원님이 들고 계신 무기가 많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김병기 의원 잘못됐고 이거는 이분만의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하면 조사는 해야죠. 최소한. 조사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조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출국금지 조치를 다 해왔습니다. 지금 야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제깍제깍 취해왔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왔는데 지금 여당에 대해서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요. 결국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이때 필요한 게 특검이거든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 야당에서 모든 걸 다 특검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모든 걸 다 특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을 폐지해도 그렇죠? 제대로 하려면 검사들이 와서 수사해야지라고 하면서 특검을 지금 3대 특검을 6개월 동안 하고도 또 2차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법안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왜 안 합니까? 오히려 여당이 특검을 받아야 될 대상인 겁니다. 지금. 그 권력이요. 단순히 김 전 원내대표에게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요. 보고를 받은 보좌관, 김현지 보좌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당 대표님께서 과연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요? 보고받지 않았다면 그거는 정말 시스템 에러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공천상의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당대표였냐까지 가야 되는 거죠. 뭐 제가 뭐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뭐 막으시지는 않겠죠. 뭐 막으시진 않겠죠. 어차피 지금 뭐 다 재판들 다 중단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긴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오타가 없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전사. 오늘 서민 교수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모든 걸 특검으로 처리하면 국가 형사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금 대통령 그 당시 당 대표 시절에는 검찰 수사를 하자고 하면 검찰 독재다 특검하자
그리고 경찰 수사하자. 그럼 경찰도 못 믿는다. 특검하자. 그리고 윤석열 관련해서는 특검하자. 특검이 답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특검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특검하자. 그 특검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과 특검을 그렇게 좋아하는 당에서 이제 갑자기 김병기 특검하자라고 했더니 왜 그거는 국가 형사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정말 특검에 대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특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특검 이번에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예, 꼭 특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특검이 어렵죠. 민주당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어렵죠. 맞아요. 네. 네. 원래 그 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검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특검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민주당 공천비리 의혹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